오늘 핵심 신념을 통한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까에 대해서 그걸 개념화하는 시간을 우선 가져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3가지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나입니다. 그냥 저희 몸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항상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 나. 그게 3가지 중에 하나의 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험을 편집하는 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에고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의식하는 나, 알아차리는 나, 영성에서 말하는 참나, 리얼미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을 편집하는 나, 에고입니다. 제가 공부한 아들러 심리학의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 코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 인식하지 못하는 목적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또 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그 목적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잘 모른대. 왜냐하면 그 목적은 우리의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코치라면 고객의 행동을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고객의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인간인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상처, 열등감, 삶의 목적.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 모두 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아기가 잘 자니까 잠깐 화장실에 가셨어요. 근데 자다가 나도 모르게 깼어. 근데 너무 갑자기 배가 고파.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 막 울어도 나를 돌봐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나 사랑받지 못하나? 라고 하는 상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만이 가진 거거든요.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하구나 라는 열등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기반으로 삶의 목적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하면 사랑받지 못해. 그러면 나는 이럴 때 사랑받아. 이런 게 사랑이야.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기반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전략, 다른 말로 해서 핵심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뇌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심리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치로서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고객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크게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뇌의 작동 원리는 몸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 몸에서 이 경험이 이미지를 만들고 느낌을 만들고 그러면 뇌에서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생각이 만들어져요. 이걸 제가 좀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속담을 인용해 드릴게요. 자라보고 놀란 갓은 소뚜껑 보고 놀라죠. 이게 뇌의 작동 원리와 매우 똑같습니다. 자라라고 하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딱 경험을 했어. 그러면 뇌는 자라 되게 위험한 거야. 나 그때 엄청 긴장했지. 자라는 보면 피해야 돼 라고 뇌는 길을 만들어내. 그래서 자라랑 비슷한 것만 보면 놀래요. 피해야 해. 그래서 소뚜껑 보고 놀래는. 그래서 뇌는 계속 과거의 몸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을 만들어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와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우리가 4살, 6살 때 만들어진 삶의 전략을 계속 써야 하냐?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냐? 아니죠.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뭐냐면 맨날 가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4살, 6살 때 갔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속 몸의 습관을 바꾸면 뇌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익숙하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그 아들러의 후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케이퍼의 성격 우선순위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게 좀 이해하기 편하고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월성 추구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목적은 우월한 것을 추구하는 유형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균으로 하는 게 안 돼.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남들보다 더 참신한 걸 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피하고 싶은 자라, 이분들의 생명을 위협에 느끼게 하는 이 열등감은 뭐냐면 무의미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나는 무의미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 어렸을 때 경험에. 그래서 나는 이 무의미함을 피하기 위해서 더 우월한 걸 찾아야 돼? 라는 삶의 전략을 만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무의식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까? 나는 어떤 경험을 해야지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난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제 관리 추구 유형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사람들, 주변 상황, 그리고 어떤 분들, 나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할 때 사랑받을 수 있다. 주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피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불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이 느껴질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 다 있어야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즐거움 추구 유형입니다. 이게 즐거움 추구 유형 앞에 가로하고 빠진 게 있어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될 때 사랑받구나 라는 사랑의 정의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피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관계에서 무가치함을 느끼는, 관계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관계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전략을 만드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안함 추구 유형입니다. 이 편안함 추구 유형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 이 통제가 없이 나만의 독특한 삶으로 편안하게 살길 바래요. 이분들이 피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통이에요. 내가 고통받을 때 나는 사랑받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나만의 독특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때 나는 사랑을 받아. 라는 그런 삶의 전략을 만들고 계신데요. 아직 생각해보세요. 41살 때 삶은 고통이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거나 그렇게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듦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 편안함 추구 유형이 되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41살 때 삶을 고통이야 라고 할 정도로 매우 똑똑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삶의 목적과 핵심 신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 체로키족에 이 말이 있습니다. 아이킨예. 이걸 직역하면 나는 너를 이해해. 근데 이 말을 언제 쓰냐면요. 나 너 사랑해 라고 할 때 아이킨예를 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아니면 나를 진실로 이해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바라는 사랑이 뭔지 알면 그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두려움을 알잖아요. 덜 긴장해요. 그리고 나의 에고의 형상을 알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감당하는, 의식하는 참나로 가는 길 안에 있게 됩니다. 저는 코치의 역할을 제가 저를 이해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코치의 역할을
딱 두 개로 핵심을 말하자면 오너와 컴패션입니다. 오너의 뜻이 이제 영어긴 한데 존중, 존경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런 삶의 전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쭉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다 이해가 돼요. 잘못된 게 없어요. 너무 짜다고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 옆에 그대로 있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패션이 고통이죠. 컴은 그 고통 바로 옆에 있어준다는 거. 컴패션, 연민. 그 사람의 고통에 그 자리에 동등하게 옆에 있어줄 때 그 사람이 연민하게 되고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코칭의 목적지는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온전히 있어주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온전히 마주하게 해주는 겁니다. 온전히 마주하게 해주면 알 거예요. 이게 난 내 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거.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는 디딤돌이구나. 하늘이 내린 재능이구나를 알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칭 고객을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 다 제가 했던 거예요. 긍정 확언도 많이 해보고 필사, 행동 교조, 스케줄 관리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너무 자신이 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삶의 목적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핵심 신념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의 습관이 마음의 습관이 돼요. 그러면 몸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몸의 습관을 계속 행동할 수 있게 코치로서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치는 투명하게 고객의 두려움을 비춰줄 수 있으니까요. 나의 두려움에 당당히 마주하고 그리고 나다움으로 피어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